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0일 화요일 뉴스브리즘 시작합니다. 내일부터 규제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사게 되면 6개월 안에 그 집으로 이사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는데요. 바꿔 말하면 6개월 안에 입주가 가능한 집을 사라는 얘기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네, 전입 의무가 더 강화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지난 6.17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규제 지역 내에서 집을 사면 집값과 상관없이 6개월 안에 그 집에 들어가 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자가 시가 9억 원이 넘는 집을 주담대를 받아서 샀을 때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지구에선 1년 안에, 조정 대상 지역은 2년 안에 전입하면 됐는데요. 앞으로는 모든 규제 지역에서 동일하게 주담대 실행일로부터 6개월 안으로 입주해야 합니다. 네, 집을 가진 사람이 새 집을 사는 경우도 이 전입 의무가 강화되죠? 네, 1주택자가 집을 사기 위해 주담대를 받으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로 전입해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지구라면 1년 안에,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 2년 안에 살던 집을 처분하고 새 집으로 들어가야 했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무주택자와 마찬가지로 내일부터 모든 규제 지역에서 모두 6개월 안으로 전입을 해야 합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주택 매매 또 임대 사업자들은 더 이상 주택담보대출이 안 된다고요? 네, 기존엔 규제 지역 내에선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가 20%에서 50%까지 적용이 됐고 비규제 지역의 경우 별도 규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후속 조치로 모든 지역 내 주택 매매 임대 사업자에 대해 주담대가 금지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가 예외 사유로 인정한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법인의 경우 주담대가 허용됩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세제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그 구체적인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 장관은 집을 많이 가진 것이 부담되게 하고 투자 차익은 환수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요. 관련 세제 개편이 예상되는데 다주택자들을 겨냥해 보유세 또 양도세를 대폭 올리는 방향으로 고삐를 조일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박연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2.16 부동산 대책은 고가의 1주택 소유자,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가 핵심이었습니다. 종부세율을 현행보다 최대 0.8%포인트 올려 고가 1주택자는 최대 3%, 다주택자는 최대 4%의 종부세를 더 부담하도록 짜여져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됐는데 정부는 21대 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다시 제출해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개정안이 21대 국회를 통과하면 고가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공시가격이 20억 원인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반포 자이아파트의 종부세는 올해 약 349만 원에서 약 664만 원으로 90% 넘게 상승합니다. 공시가격 합계가 50억 원이 넘는 레미안 대치팰리스와 잠실 주공 5단지를 소유한 2주택자의 경우 내년에는 지금보다 1,900만 원의 종부세를 더 내야 합니다. 예정대로 이 종부세율 인상이나 이게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개인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확실히 부담이 좀 늘어나기는 하는데 그래서 시장 전체에 미치는 매물이 크게 증가하는 현상은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내일부터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도 확대됩니다. 양도세 중과세율이 주택 수별로 적용되는데 이 경우 다주택자는 매매 차익의 최대 62%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SBS CNBC 박연신입니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과세 정보도 적극 활용됩니다. 정부가 국토교통부에 국세청 자료를 확대 제공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되면 부동산 불법 거래 의심 사례에 대해 국토부가 요청을 하면 국세청이 양도소득세와 같은 과세 정보를 보내 검증을 더 쉽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권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6.17 대책 이후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경기도 김포 신도시. 불법 거래가 판친다는 신고에 김포시가 나서 다운계약 등 불법 거래에 대한 일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다운계약서 작성은 부동산 허위 신고의 대표적 사례. 실제 거래는 5억 원인데 다운계약서로 실제보다 1억 원 이상 싸게 신고합니다. 양도세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계약이라면 프리미엄을 감안한 양도세로 1억 원 이상을 내야 하는데 다운계약서를 쓰면 이보다 훨씬 적은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토부도 지난 2월부터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해 대응반을 운영 중입니다. 갭투자,
다운계약서, 집값 담합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는데 앞으로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과세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의 강도가 한 단계 높아지게 됐습니다. 공익 목적의 과세 정보 제공을 확대하겠습니다.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 부동산 거래 허위 신고 근절 등 과세 정보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정위, 국토부 등 관련 기관의 요구에 국세청은 허위 신고 의심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 내역, 법인의 비사업령 토지 양도차익 신고 자료 등 총 28개 과세 정보를 공정위와 국토부에 새롭게 제공키로 했습니다. SBS CNBC 권준수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강대강 국면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됐습니다. 우려했던 홍콩 국가보안법이 중국 전인대 상무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고, 이를 앞두고 불과 몇 시간 전에 미국이 홍콩에 대한 특별 지위를 박탈한다고 발표하면서 양국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자,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강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의 입법기관인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홍콩 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홍콩 안보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중국이 만든 법인데 국가 분열과 정부 전복 등에 대해 종신형까지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은 곧바로 홍콩에 대한 특별 지위를 박탈하겠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중국에 적용 중인 보복관세가 홍콩에도 적용되는 겁니다. 이 같은 미중 갈등은 우리 경제에도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홍콩 수출액은 319억 달러, 우리 돈 38조 3천억이나 되는데 이 중 70%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수출입니다. 홍콩 수출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의 경우는 이제 홍콩의 특별 지위가 박탈된다고 하면 중국에 대한 직수출로 전환함으로써 대응이 중소중견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대체 항공편을 찾는데 이제 물류 비용이 늘어나는. 홍콩을 통해 중국에 수출했던 화학과 전자제품 등 또 다른 우리 주력 수출 품목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국제적인 지위 때문에 관세나 비관세 장벽에서 혜택을 많이 받아왔었는데 한국으로부터 화학제품이나 전자제품이나 부품이나 이런 물건을 사는 것이 매우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죠. 코로나19로 글로벌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홍콩 보안법을 놓고 미중 무역 분쟁까지 겹치면서 우리 수출 기업의 불확실성이 커질 전망입니다. SBS CNBC 강산입니다. 자, 미중 관계 악화는 오늘 우리 금융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는데요. 미국 증시 상승과 한중 관계 개선 기대감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증시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자, 자세한 흐름 취재 기자 연결 알아보겠습니다. 류정훈 기자. 네, 류정훈입니다. 네, 주식시장 움직임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오늘 코스피는 미국발 훈풍에 오전부터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간밤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직접 회사채를 사들인다는 경기 부양책을 내놓으면서 다우존스가 2% 넘게 급등했고 나머지 지수들도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 경제지표 호조에 장중 중국에서 한학령을 공식 해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 주식들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다만 중국의 홍콩 보안법 통과 등 홍콩과 관련한 소식에 긴장감은 돌았지만 장세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1,649억 원, 732억 원 순매도했고 기관 홀로 2,396억 원 사들여 지수를 이끌었습니다. 이에 코스피는 0.71% 오른 2,108.33포인트, 코스닥은 0.45% 오른 737.97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네, 환율 움직임은 어땠나요? 네, 장 초반 하락 흐름을 보였던 원달러 환율은 하루 만에 다시 상승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 대비 4원 40전 오른 1,203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하루 만에 4만 명까지 치솟으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약화됐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크지 않았지만 홍콩 보안법도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평가입니다. SBS CNBC 류정원입니다. 본인과 가족 보유 지분을 모두 내놓겠다고 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의 어제 발표에도 제주항공은 여전히 조용합니다. 장고에 들어간 건지 어제 상황 변화가 변수가 되지 못하는 건지 추측들이 난무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창섭 기자. 네, 김창섭입니다. 자, 제주항공 반응이 나왔나요? 제주항공은 공식 답변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타항공의 일방적인 계약 변경에 황당하다며 이 의원의 지분 헌납이 어떤 영향을 줄지 아직 파악 중이라는 반응입니다. 이 의원은 어제 이스타항공의 가족 지분 38.6%,
약 410억 원어치를 헌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는 이를 제주항공이 인수합병 선결 조건으로 제시한 5개월간의 이스타항공 체불임금 해소에 사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얼만큼 사용하겠다는 방안이 나오지 않았고 실제로 250억 원에 달하는 이스타항공 체불임금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이스타항공 인수 여부는 여전히 안개 속인 거로 봐야 되겠죠? 네, 지난해 체결된 인수 계약대로라면 어제까지 이스타항공 인수 작업은 끝났어야 합니다. 현재는 이행보증금 115억 원만 지급된 채 인수 작업이 중단돼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어제 긴급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스타항공 인수 마무리가 여전히 불투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스타항공 인수액의 절반 가까이 되는 체불임금 문제를 그대로 두고 제주항공이 어제 이스타항공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제주항공이 여러 다른 이유를 내세우며 인수합병을 성사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제주항공이 인수합병을 포기한다면 자본 잠식인 이스타항공은 파산 수순을 밟을 전망입니다. SBS CNBC 김창섭입니다. 자, 꼬일 대로 꼬인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인수합병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장가희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장 기자, 먼저 이상직 의원이 어제 갑자기 보유지분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이거 왜 그랬을까요? 네,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은 인수합병에 앞서서 250원가량의 체불 임금을 놓고 교착 상태를 벌여왔습니다. 체불 임금에 대한 대주주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여기에 대주주의 지분 확보 논란이 커지자 이 의원이 직접 나서서 체불 임금을 해결할 재원을 내놓겠다고 한 겁니다. 그동안 이 의원이 직접 체불 임금을 내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가 됐었는데 이 의원 입장에서는 사제 출연을 통해 직접 임금 체불을 해결해야 하는 부담을 덜면서 지분을 매각해 큰 이익을 누릴 것이란 비판도 피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스타항공 인수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며 제주항공에 다시 공을 넘긴 겁니다. 네, 그런데 뭐 헌납하겠다는 지분이 큰 가치가 없다는 지적이 나와요. 이건 뭐죠? 네, 맞습니다. 대주주 일가가 나서서 대승적으로 고통을 분담하겠다 이렇게 말하긴 했지만 410억 원가량의 지분에서 각종 채무 상환과 세금 등을 제외하면 실제 남는 금액은 30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기에다 이스타는 지분 활용 방안이나 임금 체불에 쓰일 구체적인 금액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 재원을 가지고 해결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실무적인 그거는 이제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일단 오늘 대주주가 지금 헌납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실무적으로 변호사랑 상의해서. 네,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무런 공문도 전달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매우 당황스럽다는 입장입니다. 대주주의 통큰 결단이 멈춰선 M&A 동력을 되살리기에는 아직까지 부족해 보입니다. 네, 제주항공 입장에서는 뭐 어제 기자회견 내용만 보고 요구하는 대로 뭐 작업을 서두를 필요도 없고 또 여전히 포기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무산된다면 이스타항공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체불임금 해결 방안도 구체적이지 않은 데다가 그리고 제주항공이 선행 조건으로 요구했었던 타이 이스타젯 지급 보증 문제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스타항공의 재무 상황도 최악인데요. 이스타는 1분기 기준 완전 자본 잠식 상태이고 협력사에 대금도 연체 중입니다. 최종구 대표 역시 이스타항공 생존을 위한 길은 제주항공이 인수하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3월 셧다운 이후 운항 재개 움직임도 없는 데다가 코로나19 여파도 아직까지 계속될 전망이라서 제주항공이 이스타를 포기할 경우 이스타는 파산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장 기자 잘 들었습니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옛 한국타이어의 조양래 회장이 차남인 조현범 사장을 사실상 후계자로 낙점했습니다. 이 승계 구도가 구체화되면서 형제 간 경영권 분쟁이 발생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윤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양래 한국테크놀로지 회장은 어제 차남 조현범 사장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지주회사 지분 23.59%를 모두 매각했습니다. 이로써 조현범 사장은 지주회사 지분이 19.31%에서 42.9%로 순식간에 최대 주주 자리로 올라섰습니다. 조 사장은 약 3천억 원의 인수 대금을 보유지분 담보 대출로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조 사장이 한국테크놀로지 그룹의 경영권을 승계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형인 조현식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부회장과의 경영권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주주들의 어떤 이해관계가 항상 일치되지 않거든요. 구조적으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형제 간 갈등이 경영권 분쟁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 사장이 지주사 지분 절반 가까이를 확보함에 따라 이를 뒤집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조 부회장이 누나인 조희원 씨와 손을 잡게 되면 30.14% 지분을 확보하게 돼 지분 경쟁 여지가 생깁니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지분을 7.74% 보유한 국민연금의 선택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 사장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상황입니다. 의결권 행사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둘째가 명확한 그 한계를 사유가 있기 때문에 첫째의 경우에 행사 가이드라인에 저촉되는 바가 없다. 그러면은 첫째를 지지하겠죠. 무난한 승계 작업 마무리가 예상되던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의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SBS CNBC 윤성훈입니다. 자, 조양래 회장이 기습적으로 조현범 사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최 기자, 한국타이어는 그동안 안정적인 형제 경영이 자리 잡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던 그룹 아니었나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의 지주사는 그 형인 조현식 부회장이 이끌어왔고요. 자회사이자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던 한국타이어는 둘째인 조현범 사장이 맡아왔습니다. 지주사 지분도 남매가 안정적으로 나눠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양래 회장이 지난 26일 기습적으로 둘째 아들인 조현범 사장에게 자신의 지분 전부를 넘겼습니다. 이 사실은 사흘 뒤인 어제 알려졌고 나흘째인 오늘 공시가 됐습니다. 이를 볼 때 장남인 그 조현식 부회장이 지분 변동을 몰랐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제 일로 후계 구도는 이제 조현범 사장에 기울었다고 봐도 무리가 없겠죠? 맞습니다. 이번 지분 매각으로 조현범 사장이 압도적으로 지분을 보유하면서 사실상 후계자로 지목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룹에서는 후계 구도 변경과는 관련이 없는 지분 변동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최대 주주에 대한 변경은 있었으나 현재와 같이 형제 경영에는 변화가 없을 예정입니다. 네, 가장 궁금한 점인데 조양래 회장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외부에서 보기에는 형제 간 경쟁 구도를 갖고 경영을 꾸려왔지만 수년 전부터 조현범 사장이 사실상 경영을 총괄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조현범 사장이 지난해 11월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후 이를 뒤집으려는 시도가 있었고 경영 갈등이 가시화됐다는 겁니다. 이번 조 회장의 지분 매각을 경영 분쟁을 차단하기 위한 결정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상속이나 쟁여나 이런 방법을 통하지 않고 매각을 했다라고 하는 건 나중에 이제 불거질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이제 좀 막아보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좀 들어가 있는 거고, 그러면은 후계 구도를 마음속에 정했다. 타이어 사업에서 좀 잘 했었던 적이 최근에 좀 눈밖에 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네, 최대 주주가 바뀌면서 오늘 주식시장도 좀 들썩였죠? 네, 오전 한때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의 주식이 급등했습니다. 어제 12,250원에 장을 마감한 그룹 주가는 오늘 12,950원으로 올랐습니다. 여기에 조현범 사장이 그룹 최대 주주가 됐다는 소식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주가도 크게 상승했습니다. 어제보다 4% 오른 24,000원대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최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 확산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 교회와 같은 종교시설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방역당국의 이 항체 조사도 진행 중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신윤철 기자. 네, 신윤철입니다. 네, 먼저 종교시설 감염자가 계속 늘고 있다고요? 네, 수도권 교회발 집단 감염과 광주 4차 관련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경기 안양 주 영광교회의 경우 지금까지 23명의 환자가 발생했는데 방역당국이 추가 조사 중인 사람이 130명에 달해 감염 규모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또 누적 확진자 14명인 광주 광륵사의 경우 첫 확진자가 어디서 감염됐는지 파악되지 못해 방역당국이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당국의 항체 조사 내용은 뭔가요?
네, 권준욱 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국민 혈액 3천여 건에 대해 항체 형성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혈액 속에 코로나19 항체가 있는지 조사하는 건데 이를 통해 무증상 전파자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본은 앞서 국내 항체 형성률이 미국 등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낮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국내 방역이 그만큼 철저하게 이루어졌다는 뜻으로도 풀이됩니다. 한편 코로나19 치료제로 알려진 렘데시비르가 미국에서 6일치 약값으로 $3,120, 우리 돈 약 375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방역당국은 미국 내 공급이 우선이기에 국내 공급 협상은 8월 이후나 돼야 가능하고 가격은 제약사와의 협상으로 정해진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신윤철입니다.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 자산운용에 대해 긴급 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투자자 보호와 펀드 관리, 운용 공백을 막기 위한 조치인데요. 자,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네, 내용 전해주시죠. 네, 금융위원회는 오늘 오후 임시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옵티머스 운용에 대한 영업정지를 의결했습니다. 옵티머스 운용은 이에 따라 금융투자와 관련된 자본시장법상 모든 업무를 중단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또 대표이사를 포함한 모든 임원의 직무 집행도 정지시켰는데요. 정지 기간은 당장 오늘부터 오는 12월 29일까지 6개월입니다. 금융위는 현재 임직원 대부분이 퇴사하고 검찰 수사도 함께 진행되는 등 펀드 관리와 운용에 현저한 공백이 우려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환매가 중단된 이 펀드 자산 회수가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요? 네, 사실 이미 상당수 임직원들이 퇴사한 상태여서 투자자들의 우려가 큰 상황인데요. 현재 옵티머스 운용이 운용 중인 펀드는 모두 46개, 또 펀드 설정액만 5,100억 원에 달합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투자자 보호상 필요한 일부 업무와 금감원장이 인정하는 업무의 그 일부는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펀드 재산 보호를 위한 권리 행사와 펀드 재산 투자자 배분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이를 통해 남은 펀드 운용과 환매가 중단된 펀드 자산의 회수 등 실무 작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또 직무 집행이 정지된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기 위해 금감원과 예보에서 각각 한 명씩 관리인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SBS CNBC 조슬기입니다. 한편 옵티머스보다 먼저 환매 중단 사태가 불거진 이 라임 자산운용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가 지금 이 시각 열리고 있는데요. 투자자 배상안을 결정하게 되는데 금감원 역사상 처음으로 전액 배상 결론이 나올지 시선이 쏠려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네, 위원회가 아직 진행 중이죠? 그렇습니다. 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오늘 3시부터 이 라임 자산운용이 판매한 이 무역금융펀드의 이 고객 배상 비율을 결정하는 심의를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임 운용의 환매 중단 4개 펀드 중에서 이 무역금융펀드만 이번 분조위에 올라간 건 이미 금감원 중간검사로 이 라임 운용의 사기 판매 혐의가 적발이 됐고요. 전액 손실로 손실률도 거의 확정이 됐다는 이 금감원 판단 때문입니다. 최근까지 금감원은 이 분조위 심의 전에 이 두 차례 이 법률 검토를 통해서 2018년 11월 이후 판매건은 이 사기나 착오에 따른 계약 취소로 이 전액 배상 가능하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라임운용 측이 2018년 11월 시점부터 투자 자산의 부실을 알고서도 고의적으로 이 판매사들을 속인 재투자금을 모집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전액 배상이 나올지가 최대 관심사인데 언제쯤 결과가 나올까요? 네, 아무래도 오늘 저녁까지 이 금감원 분조위 위원들이 심의를 진행하고요. 이 최종 배상안은 내일 오전 10시에 발표됩니다. 만약 사기나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로 이 전액 배상 결정이 나온다면 금감원 분조위 역사상 최초의 일이 됩니다. 이 무역금융펀드는 신한금융투자 또 우리은행 등을 중심으로 2,438억 원치가 팔렸는데 문제가 되는 2018년 11월 이후 판매액은 1,600억 원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전액 배상 결정이 나오면 이 금액만큼을 고객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수출 부진으로 제조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공장 가동률이 1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재고율이 또 외환 위기 이후 최고치로 치솟으면서 기업들 부담이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김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국내 완성차 5개사가 수출한 자동차는 총 9만 5천여 대로 17년 만에 10만 대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주요 국가의 자동차 딜러망이 멈춰선 게 이유입니다.
자동차 부품업계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부품 수출도 같은 기간 60% 넘게 줄었는데 이렇다 보니 회사들마다 극심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국내 2위 자동차 부품사 만도는 2008년 이후 처음으로 올해 생산직에 대한 희망퇴직을 실시했고 완성차 1, 2차 협력사들도 희망퇴직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전 산업 생산은 서비스업 등에서 증가했으나 광공업 등의 생산이 줄어서 전월 대비 1.2% 감소했습니다. 광공업 생산은 자동차, 기계 장비 등이 줄어서 전월 대비 6.7% 감소하였습니다. 자동차나 부품 등의 수출이 막히다 보니 제품은 공장이나 야적장에 쌓이는 상황. 지난달 재고율은 전달보다 8.6%포인트 급증한 128.6%를 기록했는데 이는 IMF 외환위기 이후 21년 9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지난달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63.6%에 그쳤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에 최저입니다. 고가 내구재 상품 이런 것들에서 많이 줄었기 때문에 2분기, 3분기 다 경제 실적이 매우 좋지 않게 나올 것을 예고하고 있다고. 지난달 설비 투자 건설 기성이 각각 5.9%, 4.3% 감소한 가운데 긴급재난지원금 효과에 소비는 4.6% 증가했습니다. SBS CNBC 김정혜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담입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 보시면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고 있고요.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구름만 많은 모습입니다. 비가 그치는 시간을 살펴보면 경북 북부와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은 내일 아침까지 비가 내리다 그치겠고요. 강원 영동은 내일 낮에 비가 그치겠습니다.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 18에서 20도 분포로 시작해서요. 낮 기온은 서울과 수원 27도, 대전 28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의 아침 기온 17도에서 시작해서 한낮에는 속초 25도, 강릉 24도, 울진은 23도를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의 아침 기온 광주와 대구 19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광주와 대구 28도, 제주 27도가 되겠습니다. 목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는 남부지방 곳곳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토요일에는 전국에 대체로 구름만 많겠지만 일요일부터는 전국에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뉴스브리즘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